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전문법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증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법칙 생각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전문법칙의 그 예외 요건, 어떤 요건 하에서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죠. 네. 자, 1번 다음 중 전문법칙의 예외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인정되는 증거서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311조 법원법관 면전조서하고 315조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법원법관 면전조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건 법원법관 면전조서 311조가 되겠고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 신청에 의하여 행한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 작성된 조서, 사실 얘는 법원법관 면전조서 아니잖아요. 이때 법원법관 면전 311조가 정되는 것은 수소법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닌데 311조에 이거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 이건 당연히 311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검사학생 피고인 된 피의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는 이건 312조 제1, 2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겠죠. 검사 작성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적권 절차에서 작성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2항에 그 예외가 있습니다만, 자,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겠는데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등에 관한 사항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1번이 틀렸어요.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증서립의 인정은, 앞서 제가 실질적 증서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뭐라 그랬죠? 그 진술의 그 기재 내용이 내 진술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 진술에 의해서만,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증서립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제적 증서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여긴 단지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하였지만, 수사 단계니까 312조가 되겠죠.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가 없다. 역시 312조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될 것, 이것이 들어가죠. 예, 수사 과정이니까. 그때 조사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이거 우리 앞서 봤던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학생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증서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성립의 실질적 증서립을 이제 누가 인정할 것이냐, 이건데 그 2항 312조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이거예요. 이때 통역인의 증언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증거로 볼 수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건데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학설에서도 이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거 위로 갔군요. 자, 다음 중 315조 각고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 역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예요. 315조.
1호, 2호, 3호가 있죠. 요거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죠. 문서가 되겠고요. 이것은 네, 업무상 작성한 문서. 상업장부 등 업무상 작성한 문서. 그 다음에 기타 특신 상태에서 작성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지시하는 내용. 이것은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업무상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요. 기타 특징 상태에서 작성한 문서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1번은 뭘까요? 범칙 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 업무에 4, 5년 종사해온 것에 불과한 세관 공무원이죠. 그러면 2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의 기준의 가격을 참작해서 작성한 감정서. 요거는 공무상, 직무상 작성한 문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또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 이거는 요 2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상 작성한 문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죠? 법원이나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의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 적부신문 조서. 요 구속 적부신문 조서는 잘 아시겠지만 311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은 수임 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해 구속이 적법이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거 수호법원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타 법관 앞에서 어떤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311조는 아니지만 기타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문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증거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3번이 틀렸죠? 증거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도 변론 종료 시까지. 이것이 아니라 당해 증거 조사 완료 시까지예요. 당해 증거 조사 완료 시까지.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것이고, 한 번의 증거 동의는 신급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가 갱신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요. 그래서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는 항소심에서 효력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약식 명령에 불구해 정신파를 청구한 피고인이 정신파 절차에서 2회 불출석해서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하는 경우 증거 동의를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 동의도 간주해 줍니다.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지해 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이죠.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서 증거 동의를 할 수 있다. 증거 동의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뭘까? 자, 1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후에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악이 사유가 된다. 당연히 뭐를 기재해야 돼요?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의 적용 이거를 기재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했다 하면 이거는 이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다는 얘기죠. 파악이 사유가 된다. 그럼 1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죄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해야 될 형의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 여기에는 필요적 감면만 포함되는 것이지 임의적 감면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자수감경도 임의적 감경 사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판결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에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증거들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위협하는 증거 설시를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로만 기재된 1심 판결의 증거 유지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서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어느 증거에 이 대목이거든요. 어느 증거에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즉 증거와 범죄 사실의 상관관계죠.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범죄가 인정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2심 항소심 판결에서는 뭐냐면은 1심 판결의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증거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증거를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느냐 구체로 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죄 판결이 되겠는데요. 자, 다음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거는 4번이 틀린 질문이 되니까 먼저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질문 중요하죠.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해서 피고인 또는 검사예요.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조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적부하다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1심 판결이 났는데 검사는 항소를 했고요. 피고인은 항소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항소 2심 판결이 났습니다. 2심 판결이 났다면 이 2심 판결 이후에 피고인이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기한이 이미 도과되는데 이때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못한다. 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사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거긴 맞는데 그렇지만은 1심에서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쉽게 뒤집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질문은요. 그래서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해서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업체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이럴 경우에만 달리 인정할 수 있다네.
이해하시겠죠? 달리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의 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요 사후심과 속심의 성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후심은 1심 판단을 1심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판단해 보는 것이고요. 속심은 1심 판단을 원칙으로 하되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심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복심은 완전히 다시 하는 거죠. 1심, 항소심이 제1심으로, 제2의 1심으로 다시 기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신속한 재판 때문에 사후심적 성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심리할 수 있도록 속심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아야 하고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 판단을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 심리 및 양형 판단의 방법이 위협하다고까지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그 근거가 된 양형 자료와 그에 대한 판단의 내용이 모순 없이 쓰여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해도 위협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앞에서 본 취지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1심과 2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은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심 판단에 근거된 양형 자료와 그에 대한 판단의 내용이 모순을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해서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이런 범위 내에서는 뭐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앞에 요 전제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2심 법원의 양형 판단권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였다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한 경우, 자, 결과적으로 소급 무효가 된 거죠.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형사헌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 이게 면소 판결이 아니라 이때는 뭐죠? 당해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면은 무죄 판결이 되는 것이죠. 당해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원칙으로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소기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거는 2번이죠. 예.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문에서 표시가 있다면 공소의 결정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네, 공소기각 판결 사유 327조 제2호, 제 6호가 되겠습니다. 예. 이중에서 금지 원칙이죠. 이미 공소제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중공소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위법이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고, 공소 취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는 것이고, 공소유효 완성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소송 추행이 이게 없다. 이미 공소유효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을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면소 판결은 바로 그런 경우에 그래서 피고인이 사망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으로 보게 되면 2번이 되겠는데요. 공소장 기재 사실 및 적용 못죄에 관한 판단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할 때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잠시만요. 예, 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잖아요. 예, 그때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요건 혼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공소장이 된 사실만으로도 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예요. 근데
공소기각 완성된 경우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면소 판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이건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겠고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겠고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다면은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거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검사가 공소기각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건 공소권 남용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2017년도에 나온 판례인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사실 부부 싸움이죠, 부부 싸움. 그래서 이런 사건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였는데 아마 이 갑이 그 부인을 폭행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수차례 폭행을 하는데 그 사실로 보게 되면요. 수차례 폭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1번부터 예컨대 6번까지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차 고소가 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혼소송을 같이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3번부터 6번 그리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외에 기타 사유를 들어서 그 외에 범죄를 들어서 다시 고소하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요 3번과 6번 사건에 대해서 공소얘기했다면은 이거는 공소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 범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얘기가 소추재량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거 어느 경우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양형 참작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해서 비록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뭐 경미한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거든요.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얘기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소추재량 현저히 일탈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판례 우리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적극적으로 판시한 예가 이렇게 드문데 이 사건의 경우에 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준 그런 모범적인 판례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사유가 나왔죠? 면소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정답은 2번이죠.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되었다면 면소 판결이 된다?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죠. 피고인은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의 실제 판결을 구하는 상소할 수 없다. 실제로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결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소하는 건데요. 이 면소 판결과 무죄 판결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이거는 25년 경과한 경우에 면소 판결 선고한다는 거. 면소 판결은 결국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형도 선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판결의 확정 시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틀렸습니다. 왜냐? 1심 및 2심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상소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상소 포기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상소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소기간이 도과해야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상소 포기 시점이 아니라는 거. 상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권이 소멸한 후의 것이 명백할 때 상소기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확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예,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기간 도가 후, 상소심 계속 중 상소 취하가 있다면, 상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판결이 확정된다. 당연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미 상소에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소유도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쳤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겠다. 상고심에서요. 예. 자, 그 다음에 판결 등본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송달은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예. 자, 1번 이것이 정답인데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구속 취소, 구속 집행유예 결정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과 관계없이 판결 등본을 송달한다. 지금 구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청이 있어야만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약식 명령,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판에 선고하였거나 약식 기소되었다가 통상 회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통상 절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결 등본을 송달한다. 맞죠?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 등본을 송달한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관계없이 되는 거고요.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 등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이 등본과 초본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 등본은 판결문 전체를 복사한 거예요. 반면에 초본은 이 등본을 요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판결서의 일부를 복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 비상구제 절차로 오셔서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이 한 재정신청에 대해서, 이거 불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이죠. 기각결정을 한 경우,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한 준수 여부는 그 사람이 재항고장을 구치소장에 제출한 때, 이게 구속된 자에 대한 특칙, 이거가 문제되는데요. 이거는 제출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칙에서 도달주의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그 구치소장에 제출한 때가 아니라 어디에? 법원에 제출한 때가 되겠죠? 기간의 개선에 관하여는 초일에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의 토일에 해당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고 다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못한다는 거. 예, 여기 상소권 회복 청구 요건이 되겠죠?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자는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소권 회복 청구는 상소 제기와 동시에 하게 돼 있죠.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책임요소는 사유가 되겠는데요. 이건 4번이 정답인데요. 1번부터 보죠. 상소권 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한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거 맞죠? 동시에. 예, 단순히 질병은 상소권 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거. 예, 반면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소기 사실이나 판결사고 사유를 몰랐다면은 그건 책임요소는 사유로 봐야 되겠죠. 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적법하게 항소권 회복을 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이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려면 항소심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중이라야 되죠. 근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법원에서 더 이상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대목이 틀린 것입니다. 자, 불이익 변경 원칙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 3번이 틀렸는데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여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벌금형이 감경되었거든요. 물론 노역장 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때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비록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더 중한 형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았, 변경됐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불이익 변경 원칙은 뭐죠? 검사만이 상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했다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적인 의미의 형에 준하여 평가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당연히 이건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비용은. 이것도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되겠어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4번인데요. 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항소기간 7일. 이때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러니까 항소는 어디다 하라는 얘기예요? 원심법원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럼 원심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 이렇게 송부가 되면 이걸 2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급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비로소 2심 되고. 그래서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가 되면 상대방에게 접수를 통지하고, 그럼 접수가 통지되게 되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항소 이유서가 제출하게 되면 역시 부본을 받아서 송달해주고 10일 이내에 답변서 받고요. 그리고 심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가 항소 절차 아니에요? 네. 항소인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맞죠?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은 부원이나 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선 변호인이 국선 변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때는 뭐죠? 변호인에게도 접수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송달 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의인의 종전 주 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 명의인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하되, 맞죠? 선호 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피고인이 불리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아야 한다. 이 대목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상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우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중형이란 얘기죠.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맞고요.
그 다음에 재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뿐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 채증법규 위반, 심의위반 또는 법령 등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사항고의로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이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구만 항소했어요?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이거든요.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이때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해서 상고할 수 있게 되냐?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해서 항소했는데요. 이걸 일부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항고가 되겠습니다.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네,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항고의 제기. 이 항고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되겠죠.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항고권 소멸 후에 것이 명백한 때에도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항고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고를 기각하면 되는 거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에까지 명백할 때 원시법원의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항고를 기각하면 됩니다.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송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즉시 항고하고 보통 항고가 문제되는데요. 1번은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요거는 소송 중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즉시 항고 규정이 없다면 항고하지 못하는 거고요.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제도의 고안으로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요 제도의 고안은 뭐냐면은 원심법원에서 내린 항고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했단 말이죠. 어디에 하느냐? 원심법원에 한 거예요. 그럼 원심법원이 다시 한번 심리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의 고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결정이 잘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예,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에 정정할 효력이 없다. 즉 항고에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는데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다시 말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효력이 있음에 반해서 보통 항고는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심으로 오셔서 재심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 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여기 왜 함정이었냐면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죠. 원래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점인데요. 특별 사면이라고 한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때 상실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지,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 선고가 있다는 것이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건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향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은 존재하는 거죠. 사실상으로. 예, 위헌 결정이
이른바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해당하느냐? 그런다는 얘기고요. 예, 유죄 확변의 상고심 재판 개수 중 피고인이 사망해서 공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형사헌법상 재심 절차에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기각 결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재심 대상이 없는 거죠, 이것은. 재심을 청구한 후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 청구 절차는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이러면 더 이상 재심에 이익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형이 집행으로 오셔서 벌금형이 집행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잘못됐냐면 요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에요. 예, 만약에 벌금형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그래서 압류한 다음에 공매한 다음에 그 정산하는 절차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노역장 유지시키려면은 뭐죠? 형집행장,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18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해서 18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면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식 명령 청구 관련해서 보게 되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전자약식 명령을 송달받을 사람이 형사사법 포털에 올려진 약식 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약식 명령을 형사사법 포털에 올리는 날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하죠. 역시 송달이니까. 이때 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건데요. 올린 날로부터 2주가 아니라 올린 사실은 알린 날로부터 2주예요. 요 대목이에요. 올린 날이 아니라 올린 사실을 알린 날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는 문서로 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개정된 형사법이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 나오는데 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약간 일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변경해 놨어요. 뒤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철저하지 아니하여 다시 시기를 정하였는데 피고인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거는 3번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거는 구법에서는 이랬어요. 중한 형. 예, 구법에서는 이랬는데 2017년 개정하면서 이거를 중한 형으로 하지 않고 중한 종류의 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형의 종류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형의 종류를 상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은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정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가 없고요. 미리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약식명령은 정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상명령인데요. 배상명령이라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는 2번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피고 사건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만 소송 촉진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피고 사건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거예요. 그래서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손해를 신속하게 전부한다라는 제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건데 반드시 이것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이냐 이거죠. 요게 유죄 판결 선고와 관계없이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유죄 판결 선고한 경우에만 요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배상명령의 범위죠. 형사법원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 심리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당해 피고 사건의 범죄기로 인해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그 다음에 위자료 요로 제한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예, 이때는 신청에는 불복할 수가 없다. 예, 이건 참고해 주시죠. 이건 민사소송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2018년도 우리 기출된 법원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무래도 뭐 문항수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자꾸만 다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출문제를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공부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부분적으로 봤을 때 기출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치우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원직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방향에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 건지를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제가 시무의 책을 이렇게 보면 이 법원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책으로 또 출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기출문제를 강의를 마쳤는데요. 2019년도 문제 또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